안녕하세요. 오늘 중간고사 이후 또다시 첫 수업 비대면으로 갖게 됩니다. 후반부 수업이 되는데요. 중간고사 이후 지난 첫 수업, 사실 대면 수업을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우리 사회 환경 모두가 사실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네요. 학교 방침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향후 대부분의 수업들을 이제는 한 학기 동안 내내 이렇게 비대면 사이버 강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요, 또 양해를 바랍니다. 지난 중간고사 시험 제출 이후에 우리가 이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도 발열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당 부분 많은 준비와 노력들, 그리고 조교들이 학과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에 관한 부분, 또 시험에 우리가 제출하는 약간의 좀 어려움도 있었던 것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임상 현장에서 활동해야 될 자원봉사의 영역이 되는데 현재 사회가 이렇게 경직된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가지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면서 의견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잘 의사소통이 된 거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단톡방이나 또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죠. 오늘은 페이지 283쪽 제11장 장애인의 자원봉사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가 장애인 분야입니다. 근데 자원봉사에서의 장애인의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 또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두 가지 영역이 되는데 어떻게 장애인이 자원봉사를 할까? 늘 수혜의 대상자로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잘 정리하고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장애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명료화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나 수직적 관계인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공정의 관점 해가지고 무엇보다도 평등과 공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시각들을 우리가 재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오늘 장애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83쪽부터 시작입니다. 제11장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동영상인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애가 또 다른 장애가 되지 않나, 편견과 배려라고 하는 이 양면성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이해하면서 수업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늘 자원봉사활동 이전에 장애인에 의한,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우리 모두가 편견 속에 학문들이 이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앞에 바로 현관 입구에 나가면은 제일 그 현관과 가깝고 좋은 자리가 이런 장애인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자리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의 자리입니다. 장애인이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편견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보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사회가 배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제거하기 위한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편애하고 있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운전은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당신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5단계로 이해됩니다. 교재는 2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지만 오늘 아무래도 장애와 편견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의의와 기대효과, 그리고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의 주요 원리 그리고 특성, 네 번째로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없는데요, 장애와 편견에 관한 부분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갖게 되는 또 다른 어려움, 이 두 가지 양면성들에 관한 부분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란 뭐냐? 정의를 내린다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제약이란 뭐냐? 첫 번째가 건강유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일상생활상의 동작, 어려움들이 있고요. 세 번째, 이를 통한 사회생활에서의 참여가 곤란하다고 하는 사회의 부적응 문제들이 있겠어요. 분명히 한 개인의 장애에 따른 문제로 대두되지만 그것이 비단 한 개인의 노력만, 그리고 한 개인의 사회 참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 욕망만이 있어서 존재하는 건 결코 아닌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편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오늘 중요한 이슈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장애 유형은 어떨까?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법적 장애의 분류입니다. 크게 불리면 대분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신체적 장애, 두 번째가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그리고 내부 신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신적 장애는 3가지. 그래서 신체적 장애 하나, 둘, 12가지, 그리고 정신적 장애 3가지. 그래서 우리의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신체적 장애 12가지, 정신적 장애 3가지. 그런데 신체적 장애는 외부적 신체 그리고 내부적 신체 각각 6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외부적인 것, 지체장애, 신체상의 절단이나 관절의 이상이 있는 거죠. 뇌병변, 중추신경의 손상 때문에. 시각장애, 시력에 관한 부분. 청각장애는 청력에 관한 부분. 언어장애는 음성이나 언어로 인한. 안면장애는 안면 부위의 함몰이나 이런 신체적인. 그리고 내부기관, 잘 보시면은 우리 신체의 내부예요. 신장, 심장, 간장, 호흡기, 장르요로, 그리고 간질이라고 하는 장애. 현저히 일상적인 만성중증의 간질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는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 이 2가지. 용어들이 혼란스러운데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정신분열, 그 다음에
영동 양극성 장애 뭐 이렇게 해갖고 정신 장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참고하고 오늘 장애에 대한 그리고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에서 특별히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수업 시작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이렇듯 장애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 용어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 뭐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인권, 더 나아가 그 인권과 함께 생존권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보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 돕는 장치인데 이동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지 또는 멀리해 또는 불편함 또는 경제적 가치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걷기 힘든 장애인들 해외여행 갈 때 요새 인기인 물건이 있습니다. 휠체어에 끼우면 자동으로 앞으로 가게 해주는 전동 장치입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해외여행 갈 때 쓰라고 공항에서 공짜로 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 항공사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갖고 탈 수 없다고 거부해서 한 젊은 부부의 첫 해외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바로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 에어부산입니다. 오늘 제보가 왔습니다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아직도 무디기만 한 우리 기업들의 행태를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수동 휠체어에 전동기기를 달자 손으로 바퀴를 밀지 않아도 휠체어가 움직입니다. 오르막길도 문제 없습니다. 보통 오르막길을 오를 땐 이렇게 보호자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동화 키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엔 이렇게 나란히 같이 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항상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서 동반자적 입장이 아니라 그냥 뒤에 있는 관망자적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대화들도 하게 되고. 이런 수동 휠체어 전동화 키트는 기내 반입 기준도 충족해 공항 등에서 빌려주기도 합니다. 지체장애인 나주영 씨도 얼마 전 키트를 빌려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 후 괌으로 첫 해외여행을 떠난다며 들떴던 것도 잠시. 에어부산이 키트의 기내 반입을 막으면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고객님 이거는 법이고요. 특별 규정으로 저희는 국토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동 휠류는 안 되는 걸로, 특히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신고를 했고요. 다른 항공사들은 어떨까? 휠체어 밑에 다는 건데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은 거. 반입 가능해서 기내로 가져가시면 되세요. 이거 그냥 가져가 택배에서 한번 확인을 하실 거예요. 반입을 막은 항공사는 없었습니다. 에어부산 측이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전동화 키트를 비장애인들이 레저 용도로 쓰는 전동 휠의 하나로 잘못 해석한 겁니다. 결국 모처럼 여유롭고 행복한 나들이를 기대했던 나 씨의 첫 해외여행은 고난의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경사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이 끌면서 여행을 이제 좀 편히 쉬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와이프 자체가 이제 여행에 의해서 너무 막 힘들어하고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에어부산 측은 SBS가 취재에 들어가자 규정을 재검토해 전동화 키트 기내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 또는 그들의 생존권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의 문제들이 상실돼가고 있던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구석구석 뿌리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인권과 생존권이라는 측면에서의 장애인들의 용어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바로 인지적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 이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일까요? 바로 정상적이지 못하다. 자, 이런 인지적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고정관념이 잡혀 있다면은 뒤따르는 것이 도와줘야지 도움의 대상이 됩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동정적 편견들이 자리 잡게 되고요. 이에 따라 행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모든 사회활동에서의 차별이 구분이 됩니다. 차별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게 되죠. 바로 행동적 측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인지적 측면 하에서의 오류가 감정적인 측면으로 전달이 되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장애인 복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재인식되어야 될 분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린 discrimination, 차별이라고 합니다. 차별이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차이가 있게 구별함, 바로 차별 대우, 부당하게 사람을 차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치 저하의 악순환입니다. 가치가 박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죠. 인지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서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니까 도와야지 감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도움의 대상적으로 전락이 되고 그때서 장애인들은 모두가 다 도움이 대상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도움의 대상이다 보니까 뭘 시도하는 것 자체가 다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되죠. 우리 여기 이 학교 건물 안에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이 소망동은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어떻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학우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지체장애인 학우가 있다고 칩시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은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우리의 사고나 언어 능력이 떨어지나요? 바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대화하는데 불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존재 때문에 교실 안에 올라와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벌써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 학우들이 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방을 들어줘야 된다든지 업어줘야 된다든지 휠체어를 통째로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사회 참여 기회들을 다 우리가 박탈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창피합니까? 엘리베이터 하나만 존재하면은 본인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엘리베이터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동권에 대한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지 그게 배려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박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가치 저하의 악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가치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가 박탈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서 최초의 달성도가 지연이 됩니다. 아무래도 불편하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잘 못한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최초의 달성도가 지연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되었을 때 지연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편견을 갖게 되는데 그 편견이 신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못 신념화되면은 기대도가 낮아져요. 저는 잘 못해. 이렇게 기대도가 낮아지고요. 기대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회가 박탈이 되겠죠. 기회가 박탈이 되는 순간 경험도 감소되고요. 경험이 감소되니까 보다 중요한 행동, 자연스럽게 또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작용되고 마지막으로 결국 편견은 또 다른 우리 사회 안에서의 신념, 즉 장애인들은 도움의 대상이다 라고 인식되어지는 차별이죠. 그런 측면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순간 그 장애가 가치가 저하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가치가 박탈된다. 박탈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 안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활동하기가 어렵죠. 자, 가치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특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 두뇌나 감각기관을 포함한 신체 장애를 가졌거나 가지게 되죠. 기회가 상실되니까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요.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떤 장애의 요인들이 더 중등증 장애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많은 이들이 기능면에서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기능면에서 장애를 겪고 있게 되죠. 세 번째, 일어나는 가장 불행한 일은 사회에서 가치를 박탈당한 역할에 내던져지게 되고요.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로의 접근이 매우 심하게 더 극한 표현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료 관계 없고요. 또래 관계 없고요.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장애인 복지에서는 정상화 원리, 정상화 이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Principles of Normalization.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그래서 여기서 normal이라고 하는 normalization이라고 씁니다. 그냥 누구나 어떤 위치든 어떤 상황이 되든 그냥 그게 일반적인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는 것처럼 신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는 거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다 치면은 고도의 시각장애는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가 보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볼 기회를 주어지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사회가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배 가운데 고도 시각장애 학생이 한 분이 계셔서 지금 졸업해서 취업해 있는데 이분은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이 100분입니다. 여러분들은 50분에 보지만 그분은 100분을 줍니다. 또 여러분의 시험지는 A4 용지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A3 용지로 그리고 양면으로 인쇄라고 해요. 활자를 크게 해야 돼요. 그런 방법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응할 수 없고요. 시험에 응할 수 없다는 건 학업할 수 없다는 의미죠. 시험 볼 수 있고요. 우리 사회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제공하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normalization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장애인 복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어떤 환경하에서 불리한 상태에 놓여있는 모두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한 불리함을 덜기 위한 일상생활의 환경 조건을 바꿔주는 노력, 그것이 곧 정상화입니다. 따라서 비장애인들의 노력해야 될 것들을 왜 자꾸 장애인들에게 요청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장애인들이 배려해야 될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장애인들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우리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론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원하는 것이죠. 장애인이 사는 곳 일반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아야 됩니다. 장애인들끼리만 집단 거주하는 것 대단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경우에는 시설이 없어요. 이렇게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생활을 하도록 그 사회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삶은 일반 사회의 다양한 제도, 설비, 공간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이용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문제라. 따라서 정상화의 원리의 지향은 바로 뭐냐? 사회 통합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성이 형성돼야 바로 사회가 통합된다. 따라서 첫 번째, 가치 이하로 평가된 사람의 사회적 또는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것이죠. 장애인들은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나 비장애인이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 안에서의 통합적인 삶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고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인식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미지 증진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이들의 능력을 증진시켜야 되겠죠. 불편해요. 그게 사회적 비용입니다. 따라서 그 사회적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가치로 보더라도 사회화가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에서 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버스를 타잖아요. 그 버스를 탈 때 버스 승차장에 이렇게 버스가 서는 모습을 잘 보세요. 요즘에는 저상버스고요. 저상버스가 딱 버스 정류장에 서는 순간 인도 쪽으로 차가 이렇게 한 7도 정도 기울어들어요. 왜 그래요? 누구나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차가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회가 배려된 그런 사회 안에서의 가치들을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자꾸 이렇게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통합시켜야 된다는 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영상 하나 보고 다시 수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떨어져
외딴 건물 안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시설에 수용됩니다. 장애인 시설에 갇혀있던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사는 언니가 이 생활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는데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합니다. 송영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3살의 장애인 시설로 보내져 지난해까지 18년을 살아온 중증 발달 장애인 혜정 씨. 일상적인 인권 침해가 있어 왔음을 언니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하다못해 집에서도 때리는데 남이 돌보면서 힘들어서 몇 대 때렸기로 소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끝이 없다. 동생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사회가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격리에 대해 말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혹은 누구를 만나지 않을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삶이거든요.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인가? 이미 모든 장애인 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도록 지원하는 나라들, 단계적 탈시설 정책을 세워 인프라를 조성 중인 사회. 혜정 씨 자매의 경우 자격 조건 제한 탓에 시설을 나온 뒤 반년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힘들지, 먹고 사는 게. 급여 지원 활동 보조인은 알아서 구해야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해 결국 친구가 나서줬습니다. 그럼에도 좋아하는 노래를 배우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러는 동안 더 변한 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혜영 언니 여기 없지롱. 장애인도 나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거를 체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으로. 그러니까 뭔가 장애인을 잘 대하는 방법 같은 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게 저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시설장애인 추정 인원은 약 8만 명. 당연하다고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리와 배제가 이들만의 문제일지 영화는 묻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때 그보다 덜 연약한 사람들 당연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다. 문제를 격리라는 방식으로 자꾸 치워두는 사회는 사실은 위험을 감지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류 사회 안에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야 될지 인식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고요. 따라서 구분하기보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배려라는 측면 하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류화와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 메인스트리밍, 가치저하를 받은, 즉 장애인들이 통합적인 방식이 아닌 형태로 사회에 존재하게 되는 것, 이건 격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사회로부터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니까. 정상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주류화, 즉 차별이 우리 사회 안에서의 주류화냐, 아니면 탈시설화는 가치 절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큰 상처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장애인을 낙인화하고요, 명칭이 붙고요, 명칭이 붙는 순간 가치가 절하되는, 결국은 그릇된 주류화, 비장애인들만이 존재하는 주류화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의 탈시설화 의미 없고요. 그런 주류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배려의 주류화 속에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의 통행, 이런 의미에서의 탈시설화,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사회적 역할 정상화 이론의 목적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자. 그 인식이 편견이 아니다. 이들이 사회적 역할을 습득, 정립, 유지시키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역할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이하로 평가될 위험에 있는 사람을 위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 장애인을 향한 것이죠.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넓게 바라본다면 태어나서 어렸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장애인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또 나이가 들어 신체가 어느 정도 노쇠해지면, 노약해지면은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노인이 모두가 장애인인가요? 이런 의식에서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오늘 장애인 복지에서 나오는 구분, 그것 역시 장애인들이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무엇을 배려해 줄 거냐라는 측면하에서의 비장애인들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구분인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개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한 사람, 한 개인이고요. 그리고 바로 파티시페이션, 참여입니다. 가치가 저하된 개인 그 자체의 관점에서 개별화시켜야 되고요. 참여라고 하는 것도 단지 해당 장소에 몸이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네, 그저께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열렸고 다시 한번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가 법으로 제정된 지도 11년째를 맞았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한 도서관 화장실 앞에서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한 손에 화장지를 든 이 남성은 뇌병변장애 3급인 74살 박모 씨. 처음 본 60대 남성이 박 씨를 화장지 도둑으로 몰아 강제로 관리실까지 끌고 갔습니다. 박 씨는 손목을 크게 다쳤지만 가해자는 벌금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장애 탓에 봉변을 당했다고 자책합니다. 내가 장애냐고 뭐 도둑으로 가니까 얼마나 나분합니까? 요때가 내가 지체장애 1급인 남정우 씨도 장애인 편의 개선을 주장하다 혐오 발언을 들었습니다. 장애인애들 따지고 보면 세금 벌어지 아니냐. 우리가 낸 세금 받아먹으면서. 인터넷에도 장애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 넘쳐납니다. 24살 한모 씨는 지난해 SNS에 올린 장애 등급 복지 카드 사진이 장애 비하 내용과 함께 유포됐습니다. 장애인인 걸 밝히는 걸 그때 당시에 꺼려했는데 기분 나빴어 솔직히 좀. 그것도 수십만 명이 보는 사이트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장애인의 95%가 온라인 혐오를, 73.5%가 직접 혐오 표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극히 적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휩싸이다 보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차별과 편견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동영상 속에서 나온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 용어들이 몇 개 달려 있어요. 혐오, 차별, 편견, 배제. 대상이 누구인가요? 장애인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장애인의 상대가 용어적으로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학문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누구를 배려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상인과 비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라고 하는 측면하에서 우리 사회가 함의하고 또 그렇게 사회적인 고백 속에 사회 통합을 노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치 지향적인 우리 사회와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바라보며 가치 절하된 상태들은 어떤 유형인가를 구분해보면 가치 지향적인 것, 물질 만능주의요, 소유지상주의죠. 그리고 무엇보다 왜곡된 건강, 아름다운 몸매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 젊고 새로움의 가치를 두는 경향들이 많고요.
적응이나 자립이나 지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생산성, 성취, 물질적인 공헌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 사회죠. 개인주의나 구속 없는 쾌락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안락의 향유의 가치를 두는 경향이 바로 가치지향적인 측면하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와 상반된 가치가 절하된 모습은 뭘까요? 빈곤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이죠. 특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세대 전승으로 빈곤한 사람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빈곤의 세습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의 주의, 지상주의 속에서 기형, 그리고 함몰된 외모, 병든 신체 이러한 각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가치가 절하되고요. 늙음의 가치가 평가 절하됨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늙음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어르신, 노인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부적응, 의존, 지책, 장기적인 경우에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고 비생산적,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이익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어 보이는 사람의 가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평가절하되겠죠. 따라서 개인의 결연은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일 다른 사람의 개인주의와 안락의 일부의 희생을 요구할 경우 가치가 평가절하된다는 측면 하나에서 우리 사회 단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몰이해된 가치 지향과 저평가된 가치 절하의 사회 안에서 과연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283쪽 보시면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이 갖는 의의와 기대 효과는 이렇습니다. 장애인의 좋은 삶, 따라서 웰빙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화된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은 가치가 없어 따라서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긍정적 이미지가 제공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회가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고 한다면 결국 장애인을 위한 투자, 그건 사회가 다 감당해야 될 뭐가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을 왜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 내 자녀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규의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란 뭐냐?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저가치와 가치가 평가가 절하된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장애인들에게 변화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전제돼야 된다.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감과 여러 가지의 사회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습득하여 능력을 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저하된 가치가 아니라 이제부터 사회 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가치가 좀 더 세분화되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이게 이제 사회성입니다. 자기 발견 그리고 자기 표현의 기회와 영역을 가지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장애인에 의한 자원봉사라는 측면으로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의 주요 원리와 그 특성에 관한 부분들을 살피면 반드시 비장애인들의 이런 심리적인 변화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 하나 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정한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이를 맞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나아가 직접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유아부터 30대 성인까지 중증장애인 총 163명이 생활하는 한사랑 마을. 하루 평균 8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지만 늘 일손이 모자랍니다. 시설 측은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과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현장 활동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평소에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제가 오늘 하루 직접 일손을 거들어 보겠습니다. 3교대 24시간 근무라 이용자 7명의 식사와 배변, 목욕을 돕는 일부터 청소와 산책까지 생활재활교사 1명이 맡다 보니 한눈을 팔 새가 없습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간 채 그대로 강직돼 버리는 이용자가 많아
들어 옮기고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절로 땀이 났고 허리와 팔목도 아파왔습니다. 본인의 신체적인 그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아픔을 호소하거나 병원 진료라든지 치료들이 많이 빈번히 발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가 힘든 이용자가 대부분이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워하고 금세 정을 주는 모습에 고마움과 왠지 모를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봉사자들이 많이 왔을 때 뭐가 좋아요? 얘기하는 거? 또 산책도 많이 하는 거? 중증장애인 봉사활동에 대한 두려움도 없진 않았지만 함께 이야기하고 웃다 보면 오히려 따뜻함과 감사함을 얻고 돌아갑니다. 육체적인 조금 힘듦은 좀 따를 수 있지만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이나 보람이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뭔가를 얻고 간다라는 느낌을.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을 외부에 공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들, 사회복지사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하루 일과 속에 얼마만큼 돌봄의 가치와 함께 현장이 무겁게 다가오는지 기자가 직접 참여해봤죠. 첫 번에는 장애인들이 구분된 시설 안에 살고 있으니까 두렵죠. 혹시나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불필요한 상대는 아닌가. 근데 어느 순간 미안함으로 다가오고요. 그런 다음에 그게 미안함이 극복이 되니까 감사함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고요.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이용하고 있는, 즉 자원봉사 수혜자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야 하고요. 이런 활동이 사회적으로 알려질수록 대중매체, 일간지, 소셜 관계망 등에 홍보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동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의 능력 개발을 지향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능력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를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능력 개발 전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 하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표 11-1을 살펴봐요. 287조입니다. 긍정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고려점이 무엇일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환경과 수혜자 환경과의 조화, 긍정적으로 시설, 거기는 냄새도 나고 공동 이렇게 단체 생활이니까 감옥소 같고, 그래서 무슨 수용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요. 장애인들이 있으면 장애인 수용시설, 아이들이 있는 것은 고아원 그렇게 하고 아동 수용시설. 범죄자도 아닌데 왜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즉 이렇게 용어들에서 나오는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환경과 수혜자 환경과의 조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환경 내에 자원봉사활동이나 프로그램과 수혜자와의 조화도 필요하고, 보통의 다른 자원봉사들의 외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냥 장애인 시설에 가서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나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돕는 거나 전혀 그걸 차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구분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용자들, 즉 우리의 장애인들, 우리의 노인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각기 다르니까 그 욕구에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고아원이라고 용어를 쓰지 않고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불군이, 비정상인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장애인, 그리고 정상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자율성,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고요. 보통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의 통합을 촉진해야 되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통상적 활동 일정과 시간을 고려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사회의 연령, 에이지, 성, 섹스,
그 다음에 노동규범 등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긍정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고려점이 될 것입니다. 장애 당사자의 권익 공호와 자립생활 환경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될 것이며 활동의 내용이라는 것은 수화를 통역한다든지 자막 방송 실시에 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장애인의 편의시설 지킴이 그리고 피어 리뷰 해갖고 동료 상담 이런 활동 등이 바로 영역들이 활동 현황이 되겠는데요. 표 11-3 그리고 11-4 이것들을 살펴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 현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가구나 비장애인 가구 모두 약 10%가 현재 활동하고 있다. 특별하게 장애 가구는 자원봉사 활동을 덜하고 비장애인 가구들이 더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통계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됩니다. 자원봉사를 한 사람 중에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의 빈도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같이 자원봉사를 한 사람의 비율을 비교해보니까 장애인 가구가 약 18%, 비장애인 가구의 5.5%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인들이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에 더 참여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아픈 면모들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구들이 보다 더 자원봉사 활동 영역에 참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자원봉사를 하지 않거나 하면서 어려움에 대해서 비장애인 가구는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44%, 장애인 가구는 도리어 30%. 그래서 비장애인 가구들이 여전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달고 있고요. 장애인 가구는 막연히 어렵다는 응답이 36%인데 비장애인 가구는 27%. 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외출적인 측면에서 장애봉사 활동 현황을 살펴보죠. 지난 2015년도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와 정책 과제에서 나와 있던 데이터들을 활용한 겁니다. 첫 번째, 장애인의 단독 혼자 외출. 정신적 장애의 경우 신체 이동 가능 정도나 편의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 이외의 문제로 혼자 외출이 어렵죠. 그 비율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더 높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죠.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것과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 그런 측면 하에서 정신적 장애자들이 좀 더 환경 이외의 문제 때문에 외출을 어려워한다. 두 번째로, 장애인이 외출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까 지난 1개월 동안 한 번도 외출하지 않은 경우 주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약 6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외출하고 싶지 않아요. 12%. 약 10%가 외출 도우미가 있으면 가능한데 도우미가 없어서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몸이 불편해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도 중요한데 이 인식이 고착화되면 어떻게 돼요? 외출 자체가 이제는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의 집밥 외출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은 집밥 외출에서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외출을 함에 있어서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거리를 걷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스를 이용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편의시설이 부족하대요. 외출 시 동반자 부재관계 한 30%, 무엇보다도 편견에 따른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11%,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동일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네요. 세 번째,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 활동 표 11-9 살펴보시면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292페이지입니다. 중하단에 보면은 표 11-9가 있죠.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은 여전히 TV 시청, 굉장히 소극적 활동이죠. 주를 이루고 있다.
감상이라든지 관람이라든지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 또 스포츠 등의 참여 비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에 독서, 신문, 가족 관련 일은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복지의 현황, 아니요, 그것보다는 장애에 대한 인식들, 아까 말했던 혐오, 차별, 편견, 배제, 여기에서 따른 정책적 결정이고 그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수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은 장애인에 의한 자원봉사냐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냐 이 두 가지의 측면 하에서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그걸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의 수혜자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닌 사회에 참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양질의 삶, 좋은 삶, 웰빙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적 측면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자원봉사 영역의 차별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경우 그것이 시설이 아닌 특별히 지역사회 안에서 재가 복지의 측면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장애인을 위한 격리,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하면서의 동행격리라는 측면, 동영상 보시죠. 자가격리 대상 가운데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도 있는데 기꺼이 동행격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대구의 장애인 자립주택입니다. 집 한켠에 마스크와 의약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짐과 함께 인스턴트 식품도 한가득입니다. 장애인 활동가 정지원 씨가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급하게 챙겨온 물건들입니다. 2주 동안 함께 살기 위해 이른바 동행격리를 자원한 겁니다. 수술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좀 신경이 쓰여서 좀 시간대에 맞춰서 약을 조금 복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은 제가 챙겨드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수발을 자청한 봉사자도 있습니다. 이창수 씨는 방호복을 입은 채 병상이 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네,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렇게 혼자 격리된 채 생활하는 게 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됐지만 네, 어쨌든 누군가는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가들의 헌신으로 아직은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장애인 자가격리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못 가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면 대규모 그냥 네. 장애인 방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체 인력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좀 확보를 해야 되고요. JTBC 최수연입니다. 자, 두 번째 활성화 방안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와 관련된 환경 기반의 강화입니다. 관심 있으면요, 한번 barrier free 이렇게 한번 그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barrier 장애가 free 제거된다라는 측면이죠. 특별히 이동 편의와 관련된 환경 기반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영상 한번 보시죠. 정리해서 다시 그 자원봉사 활동 20시간 부분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생각난 김에 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에 관한 제반적인 환경들이 잘 구축돼 있어요. 근데 이게 유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장애인들의 활동, 즉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무엇보다도 삶의 질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베리어 프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우리의 주변, 특별히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에 관한 환경 기반을 개선했던 것들을 찾아서 지금처럼 동영상 속에서 한 것처럼 신고하면은 요거 4시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시간 20시간 가운데 4시간 이렇게 대체합니다. 지난번 대면 수업 때 제가 말씀드렸죠. 헌혈 4시간이라고. 벌써 그럼 8시간 우리 자원봉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팀워크를 활용한 참여의 유도입니다. 팀워크,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은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동아리 활동과 같은 의미에서 동영상 한 편 보시죠. 호산대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봉사 동아리 동행이 4년째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수업이 없을 때 근처에 있는 재활원에 가서 장 마사지, 동행 산책, 식사 돕기, 청소 같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80여 차례 봉사를 했습니다. 전공 지식을 이용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고요.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편안해하는 장애인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4번째, 자조집단 및 당사자 조직의 활용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영상 한번 보시죠. 동작구 대방동 숭이여자고등학교 앞. 아직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인 이른 시간이지만 등교길은 벌써 청소하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합니다. 네. 그런 장애인들이 이 비장애인들하고 섞어서 우리가 지역 봉사를 한번 해보자. 우리 아이들 등교길, 학교길, 우리가 다니는 길을 깨끗이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죠. 대방동 지역의 장애인 모임인 대방 장애인 쉼터 봉사회. 봉사회 회원들이 등교길 청소를 시작한 지도 벌써 8년째입니다. 장애로 인해 몸은 불편하지만 장애인 봉사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한다는 사실을 안 지역 주민들은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시고 안 좋으실 텐데 이렇게 수고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웃 간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감사하죠, 항상. 회원들의 봉사는 거리 청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발이 돼주는 휠체어가 고장났을 때 수리를 돕는 것도 대방 장애인 쉼터 봉사 회원들의 몫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거리 청소든 휠체어 수리든 앞장서서 발벗고 나섭니다. 우리가 하면 기분 좋고 아이도 좋고 건강에 좋고. 남들은 더럽다고 안 하는데 하고 그런다고 수고하신다고 인사받으면요 그게 좋습니다. 훈훈하고 꾸준한 선행으로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방 장애인 쉼터 봉사 회원들. 그들의 봉사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IT 기술의 활용입니다.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젠 신체 장애 가운데 하지 절단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한 일원으로서 인공으로 의족을 만들어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이 도리어 체육 대회에 참여해서 육상 선수로 참여하는 것들을 보면은 IT 기술의 놀라운 발전이죠. 오늘은 이지무버라고 해서 우리의 시각들이 조금만 바뀌어봤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고착화된 우리의 인식들을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이 기술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차는 카니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둔 어머님들이 차량을 운행해서 주차할 때까지 많은 불편을 겪었다라는 사례를 많이 들었고요. 쉽게 주차하시고 쉽게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고자 그래서 레일을 복지차로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뒤에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탑승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고려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이지무브 레일 복지차는 장애인분이 타셨을 때는 3인승, 장애인분이 안 타셨을 때는 5인승으로 주행이 가능한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 이지무브 레이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또 일반 차량하고 장애인들이 같이 탈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복지 차량이라서 더욱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복지 차량들이 대형화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지형에 맞지 않는 그런 복지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에 가격이 너무 높아서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레이 소형차에다가 장착을 하게 됐을 때 경제적인 그런 이제 효과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이라든가 주거 환경에 맞는 제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보급되고 많이 대중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11장 장애인의 자원봉사라고 하는 측면하에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중심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 즉 차별과 편견과 배제와 혐오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한 비장애인들의 사회 구조를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얼마나 우리의 공간들을 내놓을 것이냐라는 측면하에서의 삶에서의 실천 방안인 것 같아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통합되는, 즉 장애인의 또는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이 활성화 방안들을 깊이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95쪽 생각해볼 문제 세 번째, 따라서 장애 구분에 따라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이나 음성, 언어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등 각 유형별 장애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는 각각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강의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있는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와 관련된 환경 기반 강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의 그 주변들을 잘 돌아보세요. 그래서 현재 이동 편의시설들이 어떻게 망가져 있고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시군구를 통해서 또는 인권위원회나 등 제반적인 것들을 좀 한번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 단추로 신고라는 제도 또는 건의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된 걸 나중에 제출할 때 첨부해서 제출하시면은 자원봉사 활동 4시간 인정되는 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대학의 자원봉사 챕터 12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오늘 강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